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정입니다. 자, 골밀도 검사 결과지 먼저 살펴보면은 요건 1년 전에 치료 전에 했던 검사 결과고요. 허리가 마이너스 3.5였고요. 치료하고 나서 마이너스 2.8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가 그렇게 됐고 이제 대퇴골, 허벅지 고관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4였는데 마이너스 2.2로 좋아졌습니다. 근데 뭐 뭐 골다공증 먹는 약을 쓰거나 주사 치료 없이 그냥 이제 다른 이런 약물 치료 없이 치료했는데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60대 초반 여자 환자였고 1년 전후로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아, 약 안 먹고 주사도 안 맞았는데 저렇게 좋아지는 게 가능하냐?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도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잘 교육했는데 잘 따라오시는 분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골다공증 먹는 약이나 이제 주사로 치료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약이 효과가 너무 좋고 부작용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하면은 충분히 써볼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안 쓰는 이유는 바로 골다공증 치료제의 이제 부작용 때문에 잘 선호하지 않습니다. 흔한 부작용으로는 이제 위장 장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식도염이나 위염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고 나서 물을 충분히 한 컵 가까이 먹고 나서 절대 눕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식도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살하고 근육통, 관절통, 두통, 독감 유사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먹거나 주사 맞고 나서 먹는 약이나 주사를 맞고 나서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제 그날 뭐 응급실에 간 환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부작용이라 뭐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아주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한 번 생기면은 이게 치명적이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부작용이 이제 비정형 대퇴골절. 대퇴골은 이제 허벅지 뼈잖아요. 허벅지 다리뼈인데 이게 여기서 그냥 중간에 그냥 이렇게 뚝 부러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보통 부작용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작용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약을 웬만하면 안 쓰는 방향으로 하고 정말 약을 써야 된다고 한다면 또 용량을 좀 최소한으로 좀 줄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너무 오래 쓰진 않고 단기간 동안에만 쓰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턱뼈가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요새는 치과 치료를 많이 받고 나이가 들어서 뭐 임플란트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멀쩡한 그 치아가 이렇게 어, 발치를 하면서 턱뼈가 이렇게 함몰이 돼서 아주 일상생활에 이제 엄청 불편하겠죠. 또 치료 과정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많이 부담스러워서 잘 사용하거나 이제 처방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 부작용이 골절이잖아요. 이제 턱뼈가 죽는 이제 괴사가 되거나. 그래서 이 뭐 뼈가 좋아지려고 먹는 주사나 맞는 주사인데 이런 그 아이러니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치료제로서 맞는 역할을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약 끊고 임플란트 시술 받으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저한테 오신 환자분 중에서도 이제 골다공증 주사를 이제 뭐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맞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내분비내과에서 이제 골다공증 치료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겁나잖아요. 혹시라도 이제 턱뼈가 주저앉을까 봐. 그래서 그 교수 협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사를 맞고 있었는데 요 정도 끊었으니까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도 되느냐고 이제 여쭤보고서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안전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이렇게 턱뼈가 주저앉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조심스럽게 한다고 해도 이게 한번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뭐 주사나 약을 피하고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게 우선적으로 그렇게 치료해보고 그래도 수치가 안 좋아지거나 뭐 호전이 없다고 한다면은 뭐 그때 뒤늦게 조금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일반적인 이제 뭐 내과나 정형외과나 이런 데서는 그냥
골밀도 수치 마이너스 2.5 이상이네요 하면은 이제 약을 주거나 그냥 주사를 그냥 놔버리고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가 대표적인 이제 골다공증 치료 약물인데 이 약물 그 복용 기간별로 이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확률이 예,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한 2년까지는 거의 그 바닥 수준으로 거의 발생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2년이 넘어가면서 3년 차, 2년 차 넘어가면서 갑자기 엄청나게 이렇게 발생률이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뒤로도 복용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년이 넘어가면은 뭐 엄청나죠. 예, 그래서 일반 의사들도 이게 한번 생기면은 환자도 힘들고 의사도 괴롭기 때문에 이게 오래 처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마땅한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처방하고 쉬었다 처방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그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이기 때문에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의 계열의 그 파골세포 억제제는 사용하는 것을 조금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밀도를 높여서 골절을 막기 위해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았는데 그 부작용이 뼈가 부러지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는 이게 진짜 치료제가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약물 이게 치료제가 맞나 치료제인지 이게 이제 치료 방해제인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부작용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약물의 치료 기전은 이제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이제 파골세포 억제제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골세포, 뼈를 부수는 세포를 기능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치료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건데요. 흔히 생각하면은 이제 파골세포, 뼈를 못 부수게, 뼈를 부수는 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뼈를 못 부수게 하고 골밀도가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냐. 부시는 것이 나쁜 거지. 이제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우리 몸에는 이제 파골세포도 있고 이렇게 조골세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뼈를 계속 두면은 안 되거든요. 이제 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뼈를 부숴가지고 오래된 뼈는 부수고 그리고 이제 조골세포가 부서진 뼈를 이렇게 채워 넣고 해서 그 리모델링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략 1년에 한 10% 정도씩 리모델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 뼈는 완전히 100% 리모델링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이렇게 건물이 오래되면은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 이런 걸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뼈도 너무 오래된 뼈가 있게 되면은 그 뼈의 질이 떨어져 가지고 골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골세포도 필요하고 조골세포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파골세포 억제제를 써가지고 뼈를 못 부수게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골밀도가 조금 좋아지거나 뭐 유지되거나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뼈의 질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뼈의 골절 위험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골세포 억제제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래 쓰는 거는 저는 치료적인 골다공증 치료 면에서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불소를 이 골밀도 올려주는 파골세포 억제제로서 이렇게 초창기에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불소 용량을 올리면 올릴수록 이 골밀도가 이렇게 잘 올라가요. 엄청 잘 올라갑니다. 뭐 8% 이상. 1년에 이렇게 막 8%, 10%씩 이렇게 올라가니까 얼마나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아, 이제 골다공증 치료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오히려 골밀도는 올라가는데 환자들은 뼈가 다 부서지기 시작한 거죠. 골절이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치료제는 골밀도는 엄청 잘 올려주는 치료제이지만 골질을 떨어뜨려 가지고 골절이 잘 생기기 때문에 퇴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골밀도만 올려준다고 해서 골다공증이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불소도 마찬가지만 다른 파골세포 억제제도 여전히 골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래서 매일 먹는 약도 마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도 마찬가지고, 3개월마다 맞는 주사, 6개월마다 맞는 주사,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 이게 전부 다 파골세포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썼을 때는, 결국에는 골질이 떨어져가지고, 골절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골다공증을 이제 치료를 하면서 항상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제 파골세포 억제제와 같은 주사나 약에 의존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꼭 약을 먹어야 되냐? 약을 안 먹고 치료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고, 골밀도만 올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골밀도를 올리는 것이 정답은 아니구나.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밀도 말고 다른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 이제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생각한 부분이 바로 논문, 그래프, 아까 데이터 그래프와 연결되어 있는 논문의, 그 그래프인데, 이거를 보면서 이제 많은 깨달음을 조금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골밀도라도 나이에 따라서 골절 발생률이 확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골밀도가 똑같으면은 골절 발생률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절이 낮게 하기 위해서는 골밀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밀도가 보면은 이 그래프 보면 예를 들어 한 3 정도 되는 구간이 여기라고 했을 때 똑같이 골밀도가 T스코어 마이너스 3.0이면은 40대, 50대는 거의 골절이 생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20미터로 발생을 하는데 1000명당. 근데 80대는 100 이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골밀도는 똑같으면은 골절 발생률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골밀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나이는 우리가 젊어질 수는 없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 그래서 이 나이에 따라서 이 골절 발생률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나이가 다르다는 것은 뭐가 다르다는 거냐? 이제 그걸 유출해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어, 다르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골질이 다른 거죠. 골질. 그래서 그러면은 마이너스 3.0일 때 나이가 많으신 분은 골질이 떨어져가지고 골절이 잘 생기는 거고, 나이가 이렇게 40대, 50대 초반인 사람은 골절이 잘 안 생기는 거는 골질이 좋아서이다. 이렇게 이제 예,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이가 많은 뭐 60대 중후반이나 이런 사람이 젊은 사람처럼 골질을 높일 수 있을까? 골질을 높이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밀도는 같아도 골질이 달라서 결국 골절률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밀도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골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왜 우리는 뼈가 안 부러지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는 골밀도만 그냥 올려가지고 숫자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뼈가 실질적으로 골절이 발생을 안 하는 게 목표지 단순하게 숫자만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골절을 막기 위해서는 이 골질을 좋아지게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밀도보다는 골질이 훨씬 중요하다. 왜 그렇죠? 똑같은 골밀도인데도 골질이 안 좋은 나이 많은 사람은 골절이 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골질은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게 또 이제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골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량하고 근력을 높이고요. 그리고 이제 적절한 영양소, 단백질, 영양소를 보충을 하고 염증을 조절을 해서 골질을 높이려고 이렇게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지 웬만하면 뭐 저는 주사나 약으로는 이제 치료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논문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저항성 운동을 했을 때 골밀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나와 있는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령자를 대상으로 7개 무작위 대조 시험, 이거 일반 주류약에서 되게 좋아하는 메타 분석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저항성 운동을 했더니 고관절과 척추의 골밀도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특히 여기서는 좀 최대 근력의 한 70에서 90% 조금 무겁게 한 거죠. 무겁게 해서 고강도 저항성 운동이
뼈 형성을 자극하는데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2주 이상 지속적인 운동이 골격의 취약성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이다.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운동을 강조한 거죠. 이제 고강도 저항성 운동, 근력 운동을 해서 골밀도도 올리고 당연히 골질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력도 조금 늘어날 거고 이제 근육량도 늘어날 수 있고 근육량이 늘지 않더라도 저는 그 근력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뼈에 자극이 잘 들어가고 그러면 골질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골절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요 논문에서도 이제 높은 이제 강도의 그 저항성 운동을 했더니 이제 저강도 운동을 한 그룹과 이제 고강도 운동을 한 그룹을 비교를 했더니 요추는 2.9% 증가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가벼운 무게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이게 1.2% 감소하고요. 허벅지 고관절에도 0.3% 증가하고 오히려 저강도는 1.9% 감소한다. 어,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강도 저항성 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걷는 운동도 하고 수영 같은 걸 한다. 이거는 이제 골질과 골밀도를 올리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유산소 저강도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고강도 운동을 찾아서 운동을 하시는 게 골다공증 치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나이 들면 뼈 좀 약해질 수 있지. 뭐 귀찮아. 그냥 대충대충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뼈가 약해지는 게, 뭐, 대충대충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고관절, 골절이 되면은 이게 사망률이 엄청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도 1년 내 사망 확률이 14.7%예요. 2년 내 사망률은 이게 수술을 해도 24%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방치하게 되면은 1년 내 사망률이 25%고요. 2년 내 사망률이 70%예요. 웬만한 암보다 무서운 게 바로 고관절 골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골다공증을 우습게 아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충대충 그냥 할 게 아니라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금이 갔을 때 이렇게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을 해도 24%고 수술을 안 하면은 2년 내에 70%까지 올라가는 무시무시한 그런 사망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갖고 골밀도, 골질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근력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우고 근육량을 키우고 균형 감각을 키우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잘 넘어지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뼈가 부러지는 거는 결국 자빠지고 넘어져가지고, 그렇죠? 넘어져가지고 다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도 뼈가 잘 부러지지 않고 잘 넘어지도 않게끔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러려면은 당연히 근력 운동, 근육량, 균형 감각, 그걸 잘 키워가지고 안 넘어지는 게 일단 우선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처음 오셨던 이 60대 초반 여자 환자가 마이너스 3.5에서 약을 안 썼는데도 마이너스 2.8로 특히 고관절도 마이너스 2.4에서 마이너스 2.2로 이렇게 의미 있게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본 거는 이 환자의 그 근육량을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근육량이 17.5로 미달 상태였고요. 특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리 근육이 표준 이하로 이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 거의 5kg 정도 돼야 되는데 4.6, 4.72로 표준에서 미달되어 있는 상태였고 여기 또 체성분 분석 검사 무기질이 보면은 2.2로 뼈 무게랑 관련이 있거든요. 이것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뼈 무게도 떨어져 있고 근육이 떨어져 있고 특히 하체 근육이 많이 부실했다.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추천하는 운동은 이제 복근 레그 레이즈를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항상 그 코어 중심을 잡아주는 복근 운동을 하는 것을 시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운동은 요걸 먼저 하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래플 다운, 네, 이제 광배근하고 아래 허리 쪽, 아래 하부 쪽 등을 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 상부 등도 할 수 있죠. 예, 내리는 그 각도에 따라서 상부 등이 될 수도 있고 하부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추천하는 게 이제 캐틀벨, 아령이나 캐틀벨 이용해서 스쿼트, 스쿼트를 어, 하시는 게 조금 고중량으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대략 한 5에서 한 6에서 한 15회 사이 가급적이면 앞에 쪽에 할 수 있게끔 무거운 무게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데드리프트, 아령이나 캐틀벨 이용해서 뭐 스미스 머신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데드리프트, 후면, 후면샷을 아래쪽 허리, 엉덩이, 허벅지 뒤 이쪽이 자극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아주 유용한 운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 오므리는 거, 다리 벌리는 거, 이런 이너 타이, 아웃 타이 하는 것을 이제 꼭 추천드립니다. 이제 뽑아서 제가 이제 핵심적인 운동 6가지를 뽑았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능력, 퍼포먼스가 좀 올라왔다. 그러면은 저는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한 발로 하는 스쿼트입니다. 좀 중심을 잡기 위해서 손을 좀 이렇게 모아야겠죠? 손을 모아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운동을 못했다. 그래도 한 5분만 운동을 해야겠다. 하나만 한다면 저는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해보면은 뭐 엉덩이에도 허벅지에도 아래 허리에도 자극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요 한 발로 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막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좌우 균형 감각을 늘리는데 아주 좋기 때문에 요거를 열심히 하게 되면 균형 감각이 잘 생겨가지고 잘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초심자가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앞에 뭐 잡을 수 있는 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좀 능력이 되면은 시작을 하세요. 처음부터 요거 하다가 이제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박희서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90세예요. 90세. 90세인데도 하루에 운동을 막 1시간 이상씩 이렇게 하고, 기구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도 근데 90세인데 3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 나이 많아서 못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 핑계 대지 마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가까운 헬스장에 가셔서 꼭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이분도 이제 뭐 84세 정도 되셨는데 운동을 아주 열심히 잘 하고 계시죠. 피트니스 모델도 하고 계시는데 웬만하면은 이제 전 추천하는 방향이 이제 PT를 받아라,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최소 30회 이상 추천드리고 운동을 좀 잘 하셨던 분이라면은 평소에 한 30회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운동을 안 하셨던 분이라면 저는 한 50회 정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운동을 못 하거든요. 이 근력 운동을. 지도가 그 전문가의 그 도움이 필요하지 혼자서 유튜브 보고 대충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재미도 없고 집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헬스장에 가고 요 PT를 잘 받으셔야 되는데 그 너무 젊은 사람들 위주로 상대하는 데 말고 좀 이렇게 시니어들을 상대로 해서 좀 차분하게 천천히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을 좀 소개를 받거나 찾으셔가지고 가셔야지 아무 데나 그냥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니어들을 상대로 하는 PT 하는 곳을 좀 잘 찾아보셔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 데나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 섭취도 중요해요. 그래서 뭐 1kg에 1g인데 이제 근육을 좀 늘리려면 1.2g 이상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60kg라고 하면은 한 72g 정도가 하루에 이제 필요한데 이 고기로만 먹으려면 곱하기 4를 해야 되거든요. 288g 정도 고기를 먹으면은 단백질이 72g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만 먹었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 뭐 계란 2개 먹고 현미 한 200g 먹고 소고기 180g 먹고 두부 100g 먹고 낫또 50g 먹으면 대략 74.5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그 용량을 단백질 100g에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용량을 잘 살펴보시고 요거는 뭐 한번 캡처해 두셔가지고 본인에 맞게끔 양을 정해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골다공증 때 추천하는 게 낫또를 꼭 드시는 걸 합니다. 하루에 한 팩 정도 50g, 그다음에 이제 국산콩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드시고요. 여기에는 이제 단백질도 들어있지만
아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이제 여성 호르몬, 식물성 여성 호르몬 보충 역할도 하고, 또 여기에는 이제 비타민 K2도 들어있고 유산균도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골다공증이 있다면 낫또를 하루에 한 팩 정도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빼먹지 말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영양소가 보충이 필요해요. 그래서 비타민 A, D, K2, 이제 칼슘을 혈액에 있는 칼슘을 뼈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뭐 하나씩만 먹는 것보다는 A, D, 이 K2를 균형을 맞춰서 한꺼번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A는 한 5000 IU, D도 한 5000 IU, E는 한 400 IU, 그다음에 K2는 한 250에서 5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비타민 B군, 그다음에 코큐텐, 비타민 C도 적어도 한 2에서 3000g, 한 3회 정도 이렇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미네랄,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등등 드시고요. 칼슘은 이제 뭐 굳이 드신다면 500mg 이하로 드시고 가급적 음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을 뭐 여유가 되시거나 관심 있는 분은 이런 것들도 이제 챙겨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 식이, 영양소 보충으로 이제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가끔 저한테 오시는 분이 있는데 소아마비가 있어가지고 근육 자체 기능이 선천적으로 떨어져 있는 분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치료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해서 좀 이렇게 보충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웬만하면 저는 이제 골다공증 약이나 이제 주사를 안 쓰려고 하는데 이제 필요한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쳐서 골절이 생긴 경우 운동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골다공증 약이나 주사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이상하게 파골세포 수치가 높게 나올 경우에는 이 파골세포를 억제제를 써가지고 좀 상쇄시켜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골다공증 약이나 주사를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골다공증 환자는 이제 고지혈증 약 스타틴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고지혈증 있는데 계속 스타틴을 먹게 되면은 이게 근육 관련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작용 중에 이제 근육통도 생기지만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마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골밀도나 골질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도 웬만하면 안 먹고 식이나 운동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고 정 안 되면은 약보다는 뭐 주사로 전환을 해서 먹는다든가 흡수 억제제로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고지혈증 관련해서 소개한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꼭 참고하시고 골다공증 환자는 특히 스타틴 고지혈증 약을 조심해야 된다. 웬만하면은 안 먹고 치료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 관련된 이제 기능학적인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금속하고 과부하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런 특히 이 납이나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그 뼈에 잘 쌓여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연화증도 생기고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산물을 많이 드셨던 분은 이 중금속 검사를 꼭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고요. 과부하 화합물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분비 교란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수산물하고 수돗물 같은 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내분비 교란 물질이기 때문에 골밀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2가지 골밀도가 안 좋은 경우에는 요 2가지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2 수치도 확인을 하는 게 좋은데 요즘에는 이제 비타민 K2 수치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K2를 먹고 있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수치가 적절하게 잘 나오는지 체크해 주는 게 좋겠고요. K2의 역할은 혈액에 있는 칼슘을 뼈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비타민이기 때문에 K2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수치가 적절하게 잘 나오는지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D 수치도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고요. 비타민 D 내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하고 비타민 D 수치를 비교를 해서
내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부신 호르몬 중에 DHEA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성 호르몬 전구 물질로 작용을 하는데 이게 지나치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골다공증이 심해질 수 있고 만성 피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 수치도 확인을 하고 떨어져 있으면은 보충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만성 위축성 위험이 이제 있는 분들이 워낙 많고요. 이렇게 돼서 위가 너무 얇으면은 위산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위산이 부족해지면은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 같은 것들이 잘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이온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위산 수치를 확인하고 위산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위산 보충 치료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골세포하고 조골세포 기능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가 너무, 수치가 파골세포가 너무 올라가 있거나 조골세포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골질이나 골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확인을 하고 여기에 맞게끔 치료 전략을 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검사를 해가지고 그 골다공증 약이나 주사의 작용이 몸속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요거를 체크를 해서 이 수치가 정상화되어 있으면은 임플란트 시술이나 치과 치료를 하는데 조금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요 검사를 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염증 관련 이제 수치들도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감마지TP, BUN, 요산, 그리고 콜레스테롤 비율이 깨져 있으면 이제 염증이 활발하겠죠. 그리고 칼슘이 너무 높은 경우도 안 좋은 거고, 전신의 염증 반응이 HSCRP, 그리고 혈당, 그리고 인슐린, 인슐린 저항성, 호모시스테인, 백혈구 비율, 백혈구 중에서 그 단핵구가 있거든요. 단핵구가 이제 파골세포로 이제 전환이 돼서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 수치들도 기본적으로 확인해서 염증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다면은 대충 약 먹고 주사로 하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운동, 식이, 그리고 영양소 보충, 염증 조절로 골질을 높이고 또는 골밀도도 같이 높여서 치료하는 기능의학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기능의학 병원 찾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능의학 병원에서도 저처럼 이런 컨셉을 가지고 진료 철학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치료하는 병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근처에서 일단은 잘 찾아보시고 찾는 방법은 여기 고정 댓글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제 골다공증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이었습니다.